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정치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 오늘 최 의원님부터 발제해 주시죠. 네, 이번 한 주에 사실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그 성추행 사건, 네. 뭐 이게 아주 그러니까 뜨겁게 달궈지고 아직도 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의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그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정치권 파장 이걸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의 이제 성추행 사태가 이번 정치권에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이어서 이번 파문까지 진보 진영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뭐 그 정치권의 성추문이 진보와 이제 보수 떠나는 그런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둘 다 이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이제 사태인데 이 정치권의 성추문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이건 뭐 진영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지금 이제 쭉 열거를 하셨습니다만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 주로 이제 그 연루가 된 것이죠. 뭐 과거에는 또 뭐 보수 진영 인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입장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뭐 역시 그 우리 사회에 있는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이든지 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성 의원님.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요. 권력욕,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좀 욕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명예욕도 강하고, 뭐 심지어 식욕도 강하죠. 정치인 중에 밥 깨작깨작 먹는 분들 안 계세요. 그래서 네. 이 욕망이 꿈틀거리는 동네다 보니까 그런 권력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가해자가 성추행을 하는 이런 사건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꼭 이념의 문제나 심지어 이걸 남녀의 문제보다도 약간 세대 문제로 좀 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분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나이 든 여성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약간 좀 관대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 저는 과거에 좀 지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권력 관계하고 어떤 인간 존중의 관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야만적인 시대를 이제 살아온 그런 세대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지금 새로운 세대에서는 뭐 식당의 손님과 종업원 관계가 뭐 갑을 관계인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알바생이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존중받고 싶다.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유권자의 젊은 사람들, 일반 국민의 젊은 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일반화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치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 네. 좀 우리가 좀 대대적인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좀 어떤 그 각성과 주의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의당으로서는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게 버거워 보인다는 시선이 많고요. 또 네. 재보선, 무공천 여부 등 후속 대책을 놓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사 회생이 가능할까요? 뭐 너무 충격이 커서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수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단 뭐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 지지도가 일단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추행, 성희롱 이런 사건은 약간 이성적인 영역보다는 감성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뭐 이런저런 수습책을 많이 내놨어요. 뭐 조직문화 개선, 뭐 젠더 폭력 대응 시스템. 말 그대로 이제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과연 수습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에 전국위원회를 해서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좀 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사실 네. 정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도 대형 선거에 후보를 못 낸다는 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지금 정의당은 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 대표를 이제 차기 누가 할 것인지 아니면 당을 아예 해체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정의당의 충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정의당 그러면 간판 스타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이제 권영길 전 의원이 있었고 이어받아서 이제 심상정 현 의원, 그다음에 네. 노회찬 전 의원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연결이 되다가 지금은 사실 그 다음 세대인 김종철 전 대표가 물려받은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했으니까 김종철 전 대표가 와서 어찌 보면 맥이 끊기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뭐 정의당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정의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래도 일부 칭찬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도 당에서 뭐 그 자기네들 대표가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뭐 감싸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처리 방식에 대한 그 일종의 호응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철 전 대표에서 아예 세대를 하나 더 뛰어넘어서 정의당의 그 차세대 쪽으로 인물 개편을 해서 만약에 이 대응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번 네. 정의당 사태가 성비위 문제가 이제 불거진 만큼 여야 모두 이제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근데 이제 오늘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6주 만에 국민의힘을 앞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다시 한 주 만에 또 국민의힘의 역전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태가 과연 여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이건요 여론조사 수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를 좀 아주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왜 하죠?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때문에 한 거고요. 이번 정의당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표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좀 화가 난 야당 지지층은 투표장으로 달려서 심판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정의당 터지긴 정의당에서 터졌지만 전 지금 여당 민주당 쪽에 좀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오늘의 그 여론조사는 뭐 별 의미를 두지는 않으신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겁니다. 네, 흐름 네. 같은 거를 살펴보고 나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그 저희가 들여다본 그 여론조사는요. 네. 이게 서울시나 부산시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샘플이라고 하는 것의 그 대표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전국적으로 한 달 이제, 예. 그렇지 전국적인 조사니까 표본 조사를 했기 전국적인 경향을 들여다보는 데는 도움이 네. 되는 조사인데 그 중에서 뭐 서울의 샘플 몇 개, 부산의 샘플 몇 개 이걸 가지고서 뭐 국민의힘이 앞섰다, 뭐 민주당이 앞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과 부산의 민심이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려면 서울과 부산을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트렌드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의당 이 성추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렇잖아도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이 보궐선거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정의당 사태로 인해서 약간 유탄을 맞은 듯한 네. 그런 그 형국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네. 앞으로 선거는 꽤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두 네. 달도 넘게 남았으니까 네. 그동안에 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70일 이렇게 정도 보시면 남았죠.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사안으로 제3자 고발도 논란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형사 고발하니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건을 또 덮는다면은 친고죄 폐지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한 그
뭐 죄가 수사기관에서 성립이 되지 이제 않는 수사에 거죠. 착수할 수 네. 없는 사태 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폐지됐단 말이죠. 폐지된 거는 이런 성범죄를 관해서 그만큼 국가가 엄중하게 다루겠다. 네.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장혜영 의원이 비록 내가 형사고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친고죄 폐지의 취지 같은 것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착수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 수사에 별 진전은 없을 것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뭐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뜻이 없다면 네. 수사의 결론은 결국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수사를 하는 건 맞다. 하는 거는 그 친고죄 폐지 취지에 보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성 의원님은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진상 규명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정의당에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다. 이른바 이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죠.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강력 사건이 난다고 해서 뭐 그 범죄 수법이라든가 뭐 피해 정도 이런 걸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적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옳기는 해요. 그 정의당 말이 일리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고발한 단체가 좀 약간 이상한 정치적 성격의 단체라서 좀 친고죄 폐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제 그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이게 개인 간의 자연인 두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요. 공당의 대표하고 국회의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뭐 친고죄를 폐지한 이유는 당사자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여기서 피해자가 가서 피해자 진술을 과연 할지 안 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좀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어떤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지는 봅니다.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은 정의당 사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앞으로 후속 대책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어떤 주제입니까? 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둘러싸고 이제 각 정당 또 이제 주요 후보들의 어떤 그 공약 같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좀 정책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선거가 뭐 인신공격이나 인기 대결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야 정당 또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어떤 그 정책 경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그리고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경쟁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당은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급 적용 대신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야당이 이제 선거용 돈풀기다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이제 뭐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측의 속내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성 의원님. 일단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연말까지 갈 걸로 보고요. 또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게 꼭 여야로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손실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2월 임시국회에 입법을 한다고 해서 당장 3월, 4월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 준비하는데 많은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4월 재보선 이후에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야당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그 4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신속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2월, 3월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죠. 지난번 1차 때하고 똑같아요. 경기도가 먼저 치고 나가지만 이건 중앙정부에서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아우성입니다. 네. 신속하게 좀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뭐 절박한 상황이라 중앙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도 이게 돈 풀기라고 하면서 그럼 돈을 풀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돈 푸는 거에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는 1인당 10만 원이라는 게 과연 지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나 뭐 이런 어려움 같은 걸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과 집중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특정 어떤 뭐 직군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더 그 배당을 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점의 문제는 이제 어차피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뭐 4월 초에 가서 뭐 돈을 푸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하자 이런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죠. 이 돈 푸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뭐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이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작년에 재난지원금 그 나눠줄 때 그때 보상 대책도 한꺼번에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실기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 보상 대책이라는 건 앞으로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보상을 받아가면서도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시지만 강원래 씨 같은 경우도 뭐 몇 억 원을 손해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손해액의 규모를 어떻게 추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네. 돈을 주고서도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부울경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러다가 부산도 뒤집힌다라는 얘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엄살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부산 민심이 뒤집히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현재 뭐 뒤집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부산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거의 이제 박형준 예비 후보하고 이현주 예비 후보 간의 어떤 네거티브 경선이 지금 상당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다가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동안 선거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여야 간의 쟁점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뭐 가덕도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는 여론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현주 예비 후보가 자, 이 문제가 만약에 2월 달에 제대로 그 확정이 안 된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뒤집혔는지 여부는 조금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100% 엄살이에요. 그 여론조사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싫어하는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좀 정치적으로 당내 공격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이 2월 1일 날 부산에 내려가죠. 그걸 왜 내려가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이제 대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가덕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그렇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사실 가덕도 절박하거든요. 이현주 전 의원도 절박하니까 조건부 사퇴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뭐 반대를 하거나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갖고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최 의원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당 입장이 정리될까요? 저도 뭐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본인의 개인적 소신 또는 어떤 정당의 입장 뭐 이런 거는 그 일단 접어두고 네. 그 아마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잘 그 보시면 역대 선거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지금까지 그래서 십수년간을 그렇게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가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선거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뭐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 공약 대결로 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여당의 후보들은 공공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의 이제 압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여당의 서울시장 이제 그 경쟁 구도인데 처음에는 전통시장에서 훈훈하게 누나 네. 동생으로 이제 만났는데 왜 이제 나타났느냐 뭐 이제 막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막상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 박영선 전 장관이 21분 콤팩트 도시 언급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바로 21곳으로 재조정해서 도시 콘셉트를 정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또 이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현재 그 두 후보의 공약의 차이점과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좀 많이 앞서 있고요. 또 이제 두 사람 이런 사정이 있어요. 지금 사실 야당보다 이제 여당이 불리한 선거다 보니까 또 이제 야당은 뭐 한 10명 가까이 지금 경선을 하는데 여당에서 둘이 하려니까 좀 약간 좀 춥죠. 그래서 둘이 좀 뜨겁게 약간 일부러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열기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측면에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이제 좀 더 앞으로 좀 심하게 싸울 겁니다. 근데 사실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은 강남도 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우상호 의원은 아니 가급적 강북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공급 쪽을 대폭 보완하겠다라는 그 중앙 정부의 정책의 큰 틀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잘 아시지만 공공재개발이 이제 두 후보 간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서울에 과연 공공재개발을 할 땅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 뭐 용산 그 철도 부지, 뭐 심지어 우상호 의원은 보니까 뭐 강북 강변도로를 어때 복개를 해서 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자 지금 그 서울시장 뽑는 게요 1년 남짓한 그 자녀 임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야를 통틀어서 물론 부동산이 그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공약이 좀 남발되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은 이제 공공 재개발이고 이제 야당은 민간 분야 재개발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고 또 누가 이제 앞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야당은 사실 야당은 두 사람이네요. 야권 그러면 이제 안철수, 또 금태섭 전 의원도 이제 넣어줘야 되겠네요. 아무튼 네. 그쪽은 대체로 좀 민간 개발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짓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좀 사실은 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거 옛날에 이제 이명박대로 좀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이제 어떤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어떤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 또 대형 건설사들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뭐 이제 언론사라든가 관료 이런 사람들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 어떤 기득권 세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쪽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이 돼서 진짜 이렇게 추진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앞으로 토론회 같은 게 벌어지면 이 사람들한테 좀 후보들한테 따져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저는 공공재개발보다는요 네. 민간 분야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 아파트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전 제일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그 서울 시민들도 결국은 답은 아니 당장 그 박영선 전 장관만 해도 민간 재개발 이거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간 분야의 개발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표심답게 경쟁이 참 치열한데요. 과연 어떤 공약, 어떤 후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제가 아까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그 중소장인 시민단체 17개인가 여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었는데 그 대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왜 하겠느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감. 우리는 생존권을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도 좀 이렇게 보면서 울컥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4.7 재보선 앞두고 여당이 뭐 재난지원금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또 아니 이 선거에 여당에 유리하니까 이걸 뭐 지금 하면 안 된다라든가 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 경제 위기 극복이 선거보다 더 시급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성범죄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여러 차례 논의하고 정의당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성범죄라는 것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각자가 절제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한 줄 논평을 성범죄 제1대책은 절제와 감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는 당대표 성추문으로 위기에 놓인 정의당 그리고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그리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